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무비싸움 또 한다고 하니까 하늘이 우리를 또 두 사람을 축복이라도 해주듯이 하얗게 눈이 펑펑 우대놨습니다. 낯감지럽지만 작가적인 감수성. 늦게 일어났더니 막 온 세상에 눈이 쌓였는데 보고 이렇게 빨리 나가서 눈 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쌓인 거 보자마자 출근하는 걱정과 녹음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했는데 뭐 퇴근 걱정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올해는 눈이 좀 왔어야 되는 게 1월 달에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눈이 좀 필요했는데 적재적소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넷플릭스 영화가 아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더 페이보릿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여왕의 여자라는. 란티모스 감독 제가 전작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가서 재밌게 했어요. 네. 란티모스 좋아하세요? 늘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란티모스 같은 경우도 호불호는 갈릴 수 있는 스타일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은 꼭 불호 쪽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나 호쪽이거든. 기본적으로 잘 만들고 좋은 영화다는 걸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화의 방향과는 약간 다른 영화들을 만드시는 오늘 분인 약간 것 치고받고 같아요. 싸우겠다. 왜냐하면 저는 란티모스 감독의 두 번째 영화죠. 더 랍스타를 보고 와 이런 세계가 가능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이번에 다시 더 페이보릿 보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키워드, 만약에 란티모스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잡으라라고 하면 기묘, 뭐 새롭다, 마음을 흔드는 감각, 혹은 뭐 불경함, 부조리, 파국, 추락 단어만 들어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극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란티모스의 시대극을 다루고 있는데 특정 관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익숙한 것들을 뒤집는 그런 시각을 좀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관객들이 어떤 그 상징이나 의미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 감독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걸 거부하는 감독이고요. 네. 예전에 작년에 이제 팬텀 스레드를 보고 나서 아,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이 멜로드라마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번 영화 보고 나서 아, 란티모스가 삼각관계, 시대극을 그리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 감독의 확실한 색깔, 스타일이 묻어나는 작품이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대중적이라서. 너무 대중적이라는 말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대중적이야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m sure people will be careful. 전 이번 영화 보는데 자꾸 박찬욱 감독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가씨가 약간 떠오를 네, 정도로 피가 일단 유혈이 낭자하는 어떤 장면들, 그리고 약간 기묘한 설정, 그리고 란티모스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도 설정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세팅해두고 그 세팅 안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흡사한 장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정도 그렇고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건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세 명의 여자가 거의 균등한 정도의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아마 설정이라는 컨셉에 딱 맞는 것 같고, 아마 랍스타가 뭐 이를테면 로맨스, 동화, 설화에 가까운 얘기였다고 하고, 킬링데가 신화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실화, 우리가 시대극 하면 을에 떠올리는 공식들, 형식들 같은 게 있잖아요. 정형화된 어떤 양식이 있는데, 역시 란티모스가 다루면 또 그것도 그거의 이면들을 그리고 있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더 페이보릿은 그 18세기의 앤 여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앤 여왕을 다루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특이한데, 이 차이는 아마도 시나리오 작가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더 랍스타하고 킬링데어까지는 그 감독이 늘 함께하는 그 각본가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각본가는 다른 사람인데 데보라 데이비스하고 토니 맥나마라가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데보라 데이비스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출발한 데가 되게 재밌는데, 윈스턴 처칠이 사라 제닝스의 먼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쓴 글을 보다가 사라 제닝스와 부부의 어떤 얘기를 보다가 거기에서 앤 여왕의 삼각관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권력을 쥔 자도 여자고 그 권력을 대신한 자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란티모스 감독이 이제 가지고 온 거라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영화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되게 능동적인, 그리고 액티비티한 행동들을 하는 건 다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바보처럼 나오고, 남자들의 가장 액티비티한 행동은 토마토 던지기 정도. 을에 보통 이제 다른 보통 여타 상업 영화들에서 왜 기능적으로 배치되는 여성 캐릭터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남자들이 역할이 그렇게 제한되거나 기능적으로 배치돼 있거나, 혹은 부속물 정도로 취급이 되고, 혹은 아예 취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영화 장면에서도 비둘기 사냥을 한다든지 말을 타고 달린다든지 뭐 액션에 가까운 술래잡기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건 다 여성들에게 할애된 몫이라는 것도 네. 기본적으로 실내극의 틀인데 그나마 아주 최소한으로 있는 액션들, 동작들도 여성에게만 허락됐다는 것도 꽤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또 의도적으로 삼각관계, 여성 삼각관계를 그리고 싶었던 구도가 딱 보이는 게 정확한 시기가 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가 남편이 살아있는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앤 여왕의 남편은 전혀 성장을 하지 않고 완전히 다 배제시켜버리고 새 인물에 집중했다는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 설정이 일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앤 여왕, 그리고 그의 우정과 사랑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라, 그리고 시녀인 에비게일, 이 세 명 여성이 거의 균등하게 그려지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배치된 남성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라 같은 경우는 고돌핀이라고 하는 총리에 그렇죠. 해당하는 이 정치적 파트너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라를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남성으로 나오고 이 캐릭터도 사실 파고들면 되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일부러 평평하게 이제 그리고 있고 에비게일 같은 경우는 두 명의 남성이 네. 딸려 있는데 이 캐릭터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할리라고 하는 고돌핀의 맞수.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좋은 배우로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되게 평평한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캐릭터 어느 정도 입체감을 띠고 있는 거는 전적으로 배우의 공인 네. 것 같고 이 할리라는 인물은 성적인 욕망이 거의 거세된 정치적인 욕망만 있는 남자로 나오고 처음에는 에비게일 되게 얕보는 것처럼 나오다가 점점 나중에는 역전되는 그래서 후반부에는 에비게일의 거의 대리인 역할, 정치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그리고 에비게일의 이제 성적인 파트너로 나오는 마시암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비게일 쫓아다니고 계속 구애를 하는 네, 이 캐릭터도 처음에는 약간 본인이 더 신분적으로 높으니까 힘으로 휘둘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존재처럼 전락을 하게 되는데 양심을 걷어차이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네. 영화 속에서 남성 캐릭터들이 이 정도 비중으로 이런 식으로 대상화시키는 게 그렇게 많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성 캐릭터들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고요. 앤 여왕의 상대 남성은 누구냐라고 하면 남편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시기로치만 10년 정도 얘기, 한 1700년부터 한 1710년 정도에 10년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 앤 여왕의 남편이 1708년 정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에서는 완전히 부재한 상태인데 계속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있는 사람을 완전 제거해버린다는 이 선택도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 뭐 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고 뭐 알려진 부분과 약간의 비사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앤 여왕이 임신을 18번을 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상하거나 태어났다가 오래 못 살고 죽었는데 그 슬픔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남편은 등장시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앤 여왕이 앓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승강기를 설치할 정도로 다니기 힘드셨다고 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계속 약간 개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통풍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 통풍이라는 병 때문에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실제에서 가지고 오되 그 관계에는 좀 더 상상을 많이 개입한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실제 사라라는 인물과 주고받은 많은 편지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면의 관계들을 좀 파헤치려고 접근을 한 거고 보통 이런 이면의 로맨스나 관계를 파헤치는 쪽으로 가면 보통의 영화들은 좀 더 밝은 부분을 그리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란티모스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사랑이라고 해도 그냥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비극적이고 염세적이고 뭔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비관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란티모스 감독이 다루고 있는 사랑이 근원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랍스터도 그렇고 킬링 디어도 그렇고 저는 사랑이라는 표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의 심리적인 근원이 어딜까? 그걸 파헤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권력과 사랑이라는 이 표면적인 어떤 집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인간의 욕망, 속성 같은 것들을 저는 잘 파헤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희비극에서 비극에 좀 더 초점을 치는 이번에 되게 많이 웃기지 않아요? 토이브를 보다가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킬링 디어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이렇게 낄낄낄낄 하면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쩌면 란티모스 감독이 가지고 있는 블랙 유머적 속성 같은 걸 제대로 발휘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시대극이고 또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절충선 혹은 균형점 정도가 아닌가 싶고 덕분에 좀 더 대중적인 화법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 뭐니 해도 저는 배우들의 연기를 사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에서 연기를 한다는 건 되게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설정 속에서 양식적인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레이첼 바이스는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인 것 같고 그보다 더 올리비아 콜맨이 대단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아카데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여우주연상이 아닐까 싶고,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연기를 그냥 잘한다라고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란티모스 연출 스타일 혹은 연기 지도 스타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그거를 배우들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그걸 설명을 굳이 해주지 않고 상황과 설정과 이 세팅만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적극적인 해석도 들어가고 그걸 함부로 침범하지도 않고 배우가 표현하는 거에 묘한 지점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좋게 보면 자유를 주는 건데 나쁘게 하면 배우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드는 감독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좀 조율된 연출들 혹은 본인의 설정이 워낙 좀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연출 방식과 좀 맞아 들어갔을 때는 캐릭터의 입체감을 훨씬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설정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과도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롭다, 색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팬 입장에서 약간 마음이 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새롭다, 색다르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의외로 이 영화는 보면 클로즈업으로 표정을 부각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좀 실루엣을 보여준다든지 실루엣만 처리하고 사운드만 들려준다든지, 사실 지정하는 감정의 방향들은 분명한데 그걸 명확한 형태로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를 현실에 끌어당겨서 땅에 붙이게 만드는 존재들은 거의 대부분 배우들의 어떤 연기력에 기대고 있는 것 같고. 올리비아 콜맨 배우를 좋아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잘 아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이번 영화 보고 약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앤 여왕과 이 사라의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도 4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도 실제로 정확하게 70년대, 74년생 해서 4살 차이에 레이첼 바이스가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워낙 동안이시다고. 네. 어떻게 보면 앤 여왕 역할을 맡은 올리비아 콜맨이 워낙 캐릭터 연기, 메소드 연기를 완전히 잘 소화를 하신 거죠. 아마도 이번 연기 때문에 살을 굉장히 많이 찌웠다고 한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필모그래피를 쭉 보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뜨거운 녀석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경찰로. 기억이 안 나. 그런 식으로 약간 조연으로만 많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온전히 받았을 때 완전 씹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연기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상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렵어 싶을 만큼 앤 여왕의 좀 노쇠한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는 앤 여왕과 사라의 사랑을 확인하는 드라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에비게일이라는 시녀로 전락한, 귀족이었다가 시녀로 전락했다가 다시 권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면서 이를테면 스토리에 시동을 거는 피리침 역할을 해주는 건 거죠. 캐릭터 자체가 사건을 만들고 휘젓고 다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는 또 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악역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냥 부정적이거나 악역으로서의 어떤 단죄를 바라게 만드는 형태들을 하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죠. 복합적인 어떤 상태들, 변명거리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캐릭터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엠마 스톤도 사실 연기를 워낙 잘하는 배우기도 하지만 필모를 다 뒤져도 이 정도까지 좀 복합적인, 복잡 미묘한 표정들을 많이 보여준 적이 있나 싶기도 해요. 이 영화는 8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편소설 같아요. 네. 그런 작품들 좀 골라서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카우보이 노래도 그렇더니. 근데 그 챕터 앞에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이제 오프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오프닝에서 이제 앤과 사라가 등장을 하고, 앤 여왕이 키우고 있는 토끼가 등장을 하고, 토끼에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사라가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한다고 하면서 좀 섬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이게 왕국 신하의 권력과 절대 권력 관계인가? 이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약간 개인적인 관계에 더 가깝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왕한테 감히. 두 가지 권력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죠. 여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고 연인 사이이기도 하고, 연인 사이일 때는 이제 사라가 우위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된 관계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는 거고. Do not shout at me. I am the queen. Then for once act like one. 그 토끼가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게요. 수미상관에 해당하게 오프닝과 엔딩을 찍고 있는 건데, 이게 프롤로그라고 하면 8장에 있는 마지막 엔딩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또 이제 토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프롤로그에는 앤과 사라가 등장을 하고
에필로그에는 앤과 에비게일이 등장을 하는데 둘 다 등장하는 존재는 이제 결국 앤과 토끼란 말이죠. 그럼 앤과 토끼가 되게 중요한 상징인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17명 자식을 잃었잖아요. 유산하고 사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손을 못 남긴 사람이고 그 잃을 때마다 아마도 자기 위안을 준 존재가 토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이름을 붙이고 가꾸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가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살갑게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식에게 이입하고 있다는 거 사라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끼에게 그냥 애완동물처럼 대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 거고 나중에 이게 뒤에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 존재가 이제 에비게일. 사라가 토끼를 대할 때랑 에비게일 토끼를 대할 때는 다르잖아요. 에비게일은 토끼라는 걸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앤에게 접근을 하고 사라가 토끼를 섬뜩해 하는 거에 비해서 에비게일은 토끼가 아무 의미 없는 건 거죠. 애정이 사실은 조작된, 위장된 애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상징물이기도 해요. 에비게일이 그 토끼를 치듯이 발로 누르는 장면 섬뜩하잖아요. 그 장면이 어쩌면 말씀하신 그런 토끼와 관계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속담은 외국에도 있나 봐요. 토끼 같은 자식들. 이런 실제 앤 여왕이 자식들을 토끼로 대체했다고 생각을 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뜩한 부분이 확실히 사라가 느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비게일이 등장을 하는데 에비게일과 앤의 관계도 굉장히 재밌게 그려져요. 에비게일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이종사촌이 사라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에서 왕궁 근처에 백성들이 이제 아무 때나 배설을 해놓은 그런 거에 이제 넘어지는 거죠.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서 진흙투성이의 얼굴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사건 그 모양이 사실 초반에 앤이 사라에게 구박받는 그 오소리 화장을 했다 뭐 그러면서 왕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오소리 화장의 모양과 이를테면 진흙투성이 얼굴이 기본적으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둘이 공감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통풍이란 걸 앓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는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공허함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에비게일이라는 존재가 와서 그 양쪽을 다 이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좋은 약초를 구해서 이제 눌러주고 그리고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대한 고통은 사실은 위장된 위로긴 하지만 어쨌든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에비게일과 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고통을 호소하는 방식. 앤 여왕은 항상 자기가 힘들다, 외롭다, 아니면 그 상실감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왕이니까 누군가를 걱정하기보다 누군가로부터 걱정받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아프다고 뭐라고 하면 누군가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 아파하고 아무도 안 달려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치유하는데 앤 여왕에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관계인 거죠. 근데 정작 자기를 제일 바라봐줬으면 하는 사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사실은 결핍이 있는 존재는 앤과 에비게일이고 이 두 사람은 결핍과 고통이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사실 사라는 제일 결핍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귀족 가문에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전쟁 영웅이고 이 나중에 밝혀지긴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존재 앤도 함께 있고 그러니까 권력도 사랑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 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되게 우월한 사람, 실제로 미모도 뛰어났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알고는 있는데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죠. 나 영화 보는 내내 사라하고 약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작가님이 완벽하셔서 아니 그게 좀 결핍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하나를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를 뺏기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에비게일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에비게일이 쓰는 술수 같은 것들을 약간 짜증내면서 보게 되는 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 입장에서 보게 되지 않나 싶어요.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뺏겼을 때 그 박탈감 같은 게 어쩌면 복수의 근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되게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의 변화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사라 같은 경우는 하나를 뺏기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걸 뺏긴 거잖아요. 뺏기고 나서 심지어 이제 얼굴에 상처도 나고. 이분은 란티모스 감독은 레이첼 바이스의 얼굴 상처 내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아. 랍스타에서도 그러시더니 특히 눈 쪽에 상처 내는 걸 참 레이첼 바이스의 얼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름다운 거에 흠을 내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결핍이 없는 존재가 결핍도 생기고 본인이 이제 육체적인 고통, 상처를 입고 나니까 이 사라도 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비상적으로 시큰둥하게 대충 대했는데 자기에게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의 어떤 캐릭터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고 뭐 마찬가지의 비슷한 변화들이 에비게일에도 있고 그리고 앤 여왕에게도 있어요. 앤 여왕은 권력,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 내내 꼭두각시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권력을 휘두르는 방법을 몰라요. 혹은 권력을 휘둘러서 본인이 즐거워하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즐거워지는지 모르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에비게일인 거죠. 네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방식들을 에비게일 알려주는 존재라고 에비게일이 이제 앤에게 총애를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안티모스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에비게일일 것 같아요. 추락했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전락하지 않을까? 굴러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냥 공포감이 있어요. 이를테면 에비게일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전체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씬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기어 올라가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약점을 잡는 할리는 에비게일을 굴러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락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라고 하면 위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위장을 하는 건데 에비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에서 상대방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모든 판을 짜거나 이 상황을 세팅하는 건 자기인데 그거를 실제로 휘두른 사람은 상대방인 것처럼 꾸며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면이 마샬 대령에게 추파를 던질 때 마샬 대령 자기가 뒤를 쫓아가잖아요. 이 마주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마샬 대령이 다시 자기를 쳐다보면 바로 걸음을 돌려서 뒤로 가죠. 밀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밀고 당겼다가. 마샬 대령 입장에서는 내가 저 여자를 쫓아간다는 느낌을 주도록 권력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앤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권력을 왜 휘둘러야 되는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모르는 앤에게 당신은 나한테 이걸 줄 수 있어 라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걸 주면 돼 라는 세팅을 깔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앤 여왕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능동성을 깨닫고 그래서 에비게일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슬프게 얘기하면 애정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영화에서 가장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공통 행동이 구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캐릭터가 다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그걸 좌절되는 방식이 이제 구토로 표현되는 건데 이를테면 사라는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이제 구토를 하잖아요. 앤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크를 먹고 구토를 하잖아요. 상실을 달리기 위해 상실을 달리기 위한 행위로서 뭔가 과잉된 행동들을 하고 그 반동으로 이제 구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에비게일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구토하는 권태로움에 대한 반동으로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각자의 약점들이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게 또 란티모스 감독이 인물을 그려나가는 방식들 공통점을 꿰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 명 다 토하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토하고 토하는 곳도 다 다르고 토하는 장소도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궁 안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두는 체스 게임 같은 거잖아요. 시작할 때 보면 마차가 궁 안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사라가 쫓겨나면서 마차가 나올 때 보면 이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밖에 내쫓기는 사람은 사라가 중간에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안에 계속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게 어쩌면 이 공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력이 중요하고 이 안에서 챕터를 나누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좁고 깊게 들어가면서 서사는 좀 풍성하게 그린다는 측면에서 신뢰극의 요건들을 되게 잘 갖추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서사 영화에서 불편하고 삐뚤어진 측면들을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잡아내는 방식이 사실은 이 사람의 형식적인 접근 방식과도 일관돼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카메라 시점, 특이한 시점을 쓴다든지 특이한 렌즈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음악의 사용 음악을 되게 불편한 음악들을 반복해서 붙인다든지 음악 저 너무 좋더라고요. 쿵 이게 반복되는데 시계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걸 생각하게 하는 사운드였던 것 같아서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 사운드가 불협화음인 거잖아요.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겹치느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이한 기묘한 아름다움으로 연결시키도 있을 것 같고 우선 뭐 촬영, 렌즈 뭐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린다고 하면 란티모스 감독이 늘 특이한 시점에서 잡아내거든요. 이를테면 이번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점은 안각이라고 하죠. 밑에서 바라보는 시점들. 그건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세트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벽도 보여줘야 되고 천장도 보여주고 바닥도 보여주려면 그런 시점, 약간 어안 렌즈 같은 광각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광각의 어안 렌즈를 써서
위에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항상 밑에서 찍는단 말이죠. 그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뭔가 의미부여를 다 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공간을 찍을 때 보통 이제 설정 셔터라고 하면 위에서 사선에서 내려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거 말고 다르게도 찍을 수 있어, 이 공간을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각에 어안 렌즈 같은 걸 써서 좀 과장되고 왜곡시키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아래에서 로우 앵글로 찍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보통 얼짱각도 하면 위에서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사람이 약간 길쭉해 보이고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데 로우 앵글로 찍으면 사람이 약간 둔탁해 보이고 음흉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기억나는 게 킬링 디어에서 의학 세미나를 같이 갔던 부부의 파티장 장면을 되게 비슷하게 로우 앵글로 찍었어요. 그 장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 약간 허세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약간 본성? 그런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아래서 찍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할리는 대부분 다 로우 앵글로 찍었더라고요. 제대로 된 얼굴을 이 잘생긴 니콜라스 홀트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로우 앵글로 찍는 게 어쩌면 이 사람의 약간 음흉한 모습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보통은 영화에서 안각을 찍으면 인물의 어떤 위험, 찍어 누른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반대로 그렇게 왜곡돼서 찍힌 인물들이 약간 조롱하게 되는 그리고 아까 권력의 무상, 외로움, 하찮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점이 되어버려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쇼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잡아낸 다음에 카메라의 팬을 굉장히 빨리 해요. 퀵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팬을 하고 나면 화면에 잔상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꽤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부각되는 거 뭐냐면 결국 상대적으로는 배우의 동선, 움직임, 카메라 움직임 이게 굉장히 부각되게 마련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도드라지게 한 거죠. 그 배우들의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은 아마도 실내극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진감 넘치게 계속 움직이고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꾸는 동선을 만들어내고 동작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영화에서 이제 두 번의 교차 편집과 오버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남자 귀족들이 오리 경주하는 장면 그리고 과일을 던지면서 벌거벗은 남자 귀족을 맞추고 있는 장면 이 두 장면 하면서 교차 편집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느낌? 아닙니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킬링 디어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킬링 디어 마지막 장면에서 마틴과 그 세 가족이 딱 엇갈리면서 굉장히 슬로우를 걸어서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효과를 기대하는 편집이 바로 오리 경주와 과일 던지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그런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이 오리 경주하고 뭐 과일 던지기 놀이하고 하는 것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잡고 그걸 이제 굉장히 장중한 음악을 깔아주고 여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정상행동을 하거든요. 그 둘을 교차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발생한 효과는 남자들의 어떤 모습들은 약간 희화화되고 되게 바보 같죠? 연극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성들은 그 속에서 이제 실제 하는 삶들을 살고 있는 모습들 실제로 고민하는 모습들을 이제 정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교차를 시켜 나가면서 점점 속도 빨리 하고 결국 나중에 오버랩을 시켜버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도상적인 연결인데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의 연결인데 이런 편집들이 사실 란티모스의 전매 특허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찍었냐만큼 중요한 게 그걸 나중에 어떻게 연결시키냐. 본인만 영어 언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란티모스 식의 편집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오버랩 시키는 편집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스타일인 것 같고 질투, 불안, 혐오, 상실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감정들을 스토리가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 오버랩은 정말 압도적으로 멋있잖아요. 나 그 장면 이게 수장하고 싶더라. 막 토끼와 앤과 에비게일이 막 뒤섞이는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란티모스지. 저는 그래 이게 란티모스지 라고 하고 중간에 나왔던 그 대사가 사라가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과한 건 좋은 거야. 과해야 돼. 네. 과한 건 나쁜 거야 라는 대사라는데 그게 자기를 향한 농담처럼 보이기도 하고 란티모스가 본인을 향한 농담들이 이 영화에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먹는 음식들 거기서 먹는 음식이 보니까 사슴고기 먹고 더 랍스타 먹고 송곳니로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곳니로 랍스타와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란티모스밖에 없지. 읽어내면 재밌는데 소위 말하는 TMI잖아요. 근데 이 영화 스타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이를테면 사실, 진실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게 그물처럼 펼쳐놨는데 걸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되게 예쁘게 세팅해 놓은 어떤 것들을 과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운드인데 중간에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계속 상황을 진행시켜요. 근데 그거를 한 씬으로 연결시켜주는 거는 오로지 사운드거든. 네. 이게 관객들이 장소가 바뀌어서 씬이 넘어갔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고 사운드가 계속되고 있으면 한 씬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운드로 사실 모든 씬을 편집해 놓은 영화라서 이미지적으로 볼 때는 되게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그 충돌의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오버랩 같은 것들인 거죠. 한편으로는 되게 좀 과잉된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도 들어요. 그 소리에 대한 건 확실히 그 강박이 있는 것 같은 게 새를 던져! 그리고 팡 쏘는데 그 소리가 되게 뜬금없는 장소에서 오버랩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이 사운드의 강력함을 깔아놓고 그 위에 장면들을 깔았을 때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출은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작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인장처럼 찍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란티모스 감독은 사냥총 너무 좋아하잖아요. 늘 등장하잖아요, 사냥총을. 그래서 그런 걸 어딘가에 등장을 시켜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 랍스터의 사냥총, 킬링 디어의 마틴을 노리는 사냥총, 여기에서 새를 쏘는 사냥총 같은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무의식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이 영화와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저는 분명히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장면이기는 하죠. 그게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운드의 오버랩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버랩하면 이미지들이 겹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사운드를 하나씩 겹쳐 놓거든요. 각각의 사운드, 이를테면 관악기, 아까 그 총소리, 뭐 현악기 하나씩 끊는 소리, 뭐 이렇게 각각의 음악들, 악기 소리들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고 배치되어 있는 자기를 대표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하나씩 겹쳐져요. 그게 어느 순간 음악처럼 이게 부드러운 선율을 들리다가 굉장히 불편한 좀 불협화음처럼 들기도 하다가 근데 이게 평화로운 음악이냐 불협화음이냐가 이 영화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눈으로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귀로 듣는, 귀로 감각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비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권력을 잘 휘두르지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보였던 앤 여왕이 이제 보여줄게. 내가 바로 여왕이자 내가 바로 권력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막 심오한 표정과 그런 행동들이 마지막 장면 딱 등장하면서 영화 끝나는데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의 시점 그리고 표현 방법 같은 게 굉장히 비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그 허위가 벗겨지고 되게 권태로움에 빠지고 그 상태를 보고 이제 앤 여왕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버리는 결국 상실과 고마움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들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죠. 이 중간에 이제 독을 먹고 창녀촌에 끌려가서 창녀가 될 뻔한 사라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 에비게일에게 너도 곧 지옥을 겪을 거다. Hell, I'm sure you shall pass through it one da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요로스 영화에서 이런 식의 저주는 항상 이루어져요. 그렇죠. 성취가 돼요. 저주의 네. 영화죠, 모든 네. 영화들이. 이 영화에서 또 엔딩에서 부재하는 사람이 사라라는 게 중요한데 사라 같은 경우는 사랑의 모든 걸 한번 올인했고 그리고 본인이 실패한 거, 변한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물러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승자는 사라예요. 사라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 역사에서도 앤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회화에 추방됐던 사라와 그 가족들이 영국에 돌아와서 다시 잘 살았다라고 하고 앤 여왕이 죽은 뒤에 에베일 같은 경우는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거에 충실한 엔딩인 것 같아요.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 이제 토끼를 밟고 있는 그 소리에 에비겔이 밟고 있고 위장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거죠. 애정을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 그냥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소리에 앤이 깨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고 서로 밀접한 상태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지로 한 컷으로 보여주고 여기는 이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실을 대표하는 토끼 장면이 과하게 오버랩이 되고 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이 사라진 상태 앤 여왕에 있어서는 사라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대체물이라고 생각했던 에비게일도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그 상태에서 딱 끝나버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엔딩 자체는 애정돼 있는 추락을 중간에 끊어버린 그 정도로 이제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앤 여왕이 에비게일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게 에비게일이 토끼에게 했던 걸 앤 여왕이 복수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가 토끼를 감히 내 토끼를 네가 눌러? 네 머리를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누르는 건데 거의 바스라질 것 같이 꽉 누르는 장면들 보면서
토끼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아닌가 마지막에. 토끼 이렇게 대신 나를 복수해줘서 토끼들 모든 토끼들이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식의 엔딩이 아닐까. 문맘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면은 약간 미술, 약간 실험 예술 같은 느낌도 약간 나고 굉장히 인상적인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토끼가 떠올리게 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자식의 부재, 상실감, 죽음인 거고 마지막 엔딩 이미지 자체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거는 뭐 사라나 아니면 앤이나 뭐 에비게일 직접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관계 혹은 사랑이라는 게 죽어 있는 상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가장 죽음의 이미지의 직접적인 상징물인 토끼가 우글거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공허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스타일적으로는 이게 너무 저는 과해서 그렇게 추락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낄 새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꽉 차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너무 가득 찬 이미지를 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란티모스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 사운드의 실험? 어떤 통속적인 이야기의 재편성?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권력을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시각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약간 실험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하고 딱 보여줄 때 약간 그 부분만 끊어서 얘기하면 약간 실험 미술 같기도 하고 설치 미술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영화 가지고 있는 걸 다양하게 써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실험물들을 내보인 게 아닌가. 재밌어요. 분명히 재밌는 부분이 있고 대중적이고 독특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익숙한 입장에서 보면 랍스타 같은 경우는 그 낙차라고 할까요? 추락의 낙차 같은 게 워낙에 커서 충격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고민이나 깊이나 혹은 낙차의 어떤 충격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그냥 재미 쪽에 방점이 맞춰진 영화가 아닌가. 물론 일반적인 대중 상업 영화랑 비교하면 그래도 여전히 좀 독특한 스타일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애정 같은 좀 날카로움은 사실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즐기는 한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전 뭐 계속 변화하는 입장인데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타 가지고 있는 낙차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킬링 디어의 상징과 낙차 혹은 잔혹한 묘사 같은 것들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란티모스 영화 4편을 순위를 정하신다면? 네, 순위를 정하면 저는 송곳니는 보다가 말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솔직히. 1등이 저는 더 랍스타였고요. 랍스타는 깜짝 놀랐기 때문에 2등이 저는 더 페이보릿이고 3등이 킬링 디어. 더 랍스타를 봤을 때 그 충격과 더 페이보릿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이 세계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킬링 디어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거 다는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순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페이보릿을 보고 란티모스에 약간 진입하신 다음에 더 랍스타, 킬링 디어, 송곳니를 보시면 어쩌면 이 사람의 완벽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란티모스의 초기 단계, 진입 단계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한번 란티모스의 세계로 오셨으면 좋겠다. 보는 재미도 있는 만큼 또 나와서 얘기하기 되게 재밌는 영화라서 보고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이 장면 어떤지 상징이 돼서 해석하고 얘기하는 작업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영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페이버릿 해봤는데, 오늘 뭐 저한테 제가 약간 수긍이 되는 측면도 있고 제가 오늘 란티모스 감독의 팬으로서 잘 방어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잘 방어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한번 세게 붙을 수 있는 영화를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